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3절에 있는 소득세 유형별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소득세 유형별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한 페이지에서 두 문제씩 풀어보도록 했죠. 자, 2번 한번 풀어보죠. 2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1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죠? 우리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하죠. 분류과세. 소득세지만 종합소득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한다 해서 분류과세, 퇴양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다음에 2번.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한다. 네, 우리가 이 금융소득 중에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하고요. 원천 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하고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하고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3번 맞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1년에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음 그 옆에 있는 7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이 옳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이죠. 이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이자가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는 거니까 연금소득이 될 것이고. 다음. 곡물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곡물재배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죠. 비과세 사업소득. 분류는 사업소득 맞아요.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 다음. 직장공제. 그러면 옳은 것은 일단 2번인 것 같고요. 3번, 4번 무엇이 또 틀렸나 볼까요? 직장공제 외 초과반환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랬는데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라는 것은 공제로 원금을 입금한 것보다 나중에 퇴사할 때 더 받는 거, 그거는 이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우리가 이 지역권 지상권을 공적으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받은 것은 그건 기타 소득이에요. 예. 공익적인 용도로서. 그러나 여기서 공익적인 것이 없고 그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했다 그러면 그거는 임대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되겠네요. 2번은 곡물재배업이다. 비과세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만 이건 비과세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납세 절차 옳은 거. 1번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이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과세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근로소득 하나만 남는 거죠. 근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신고라는 것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플러스 이자소득이 있는데 그 이자소득이 분리과세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만약에 1년에 은행에 예금 이자로 받은 게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이자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 플러스 배당,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종합과세 확정신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틀렸어요. 확정신고 안 한다. 다음에 2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우리가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예요. 이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종합과세 확정신고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세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별도로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양도소득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 일정 기일 내에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맞았다. 그럼 3번을 볼까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는 해야 됩니다. 자,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근데 공적연금, 연금소득이 있죠?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가지고 확정신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다음에 4번 차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가로 열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분납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소득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분납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세액이 일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1,000만 원을 초과했어요. 만약에 1,8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초과된 800만 원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은 5월 달까지 납부해야 돼요. 5월 말일까지. 그러면 800만 원 초과된 거. 1,000만 원 초과된 것은 2달 2개월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이 약간 틀렸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의 일부라고 하는 거, 이 표현 일부가 아니고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1개월이 아니라 그냥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냥 2개월 내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5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였습니다. 납세 의무자. 자,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게 거주자예요. 1번 거주자에 대한 설명 맞는 거죠? 다음에 2번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주소와 같은 장소로 볼 수 있는 곳을 거소라고 하죠. 다음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맞습니다. 1년 중에서 1과세기간이 1년이죠. 그 중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국내에 두었다. 그러면 거주자예요. 4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계산한다. 입국한 날부터가 아니고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칩니다. 우리가 183일을 계산할 때는 입국한 날부터 하루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카운트를 한다 이거죠.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거소 기간을 따질 때는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만약에 출국한다 그러면 출국한 날까지는 출국하는 날은 하루로 쳐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따지는 거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정리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문제를 풀다 보면 정리되지 않은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촘촘히 풀어보려고 페이지당 2개씩 지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문제 20번 한번 풀어보죠. 20번 금융소득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요, 우리가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조건부에 해당이 돼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분리과세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
일단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확실히 맞죠? 요거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득세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비실명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왜 비실명을 분리과세 적용을 해주냐면은 원천징수세율이 100%예요. 이 비실명이. 예. 그러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워낙 높으니까. 근데 이걸 종합과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합과세 기본세율은 최고가 45%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실명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예,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금융소득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4번에 있는 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요건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 1번 좀 이상했죠? 틀렸다. 왜 틀렸느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금융소득에서는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종합과세해요. 2천만 원 초과되었을 때.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금융소득도 분리과세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분리과세 적용을 많이 받고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하는 경우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배당하고 원천징수 안 된 거. 이거는 반드시 종합과세 해요. 나머지는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서요. 이제 24번 한번 풀어볼까요? 금융소득에 대한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출자 공동사업자에 배당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답은 3번이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30번 한번 풀어볼까요? 3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에 대한 것을 회사의 판매관리비인 급여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이건 틀렸어요. 2번 논밭의 작물, 곡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겠네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아니죠. 수탁자가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도 종합과세합니다.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정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30번에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31번 숫자 있는 거 한번 계속 사업소득 문제니까 31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24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어요.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죠?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는 거죠. 그런데 경비를 뺄 때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만 잘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의 숫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계산했는데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나왔어요. 자, 당기순이익은 일단 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면 나번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항목 중에 이자가 200만원 잡혀 있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이 300만원 수익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수익이 500만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요 둘 중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중에서 이자는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자는 소득세법에서는요, 별도의 이자 소득으로 분류해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자 소득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김한공 씨라고 그랬잖아요. 김한공 씨 개인 예금 통장에서 이자가 200만 원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김한공 씨의 이자 소득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사업 소득의 수입이 아니다. 수입에서 이건 수입 불인정이에요. 그래서 수입에서 이걸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죠. 200만 원 수익이 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비용 항목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항목이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판단해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었겠는데 첫째, 소득세 500만 원이 비용으로 잡혀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당연히 소득세 우리가 비용으로 빼죠.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빼야 돼. 소득세를 비용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공제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김한공 씨 배우자가 괄호 열고 격리부서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 400만 원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일을 안 하면서 만약에 급여를 비용 처리했다. 이거는 빼야 되겠으나 격리부서에서 근무한다고 그랬죠. 그럼 비용 처리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세법상 소득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용 중에서 우리가 제외시켜줘야 되는 비용, 불산입, 비용이 소득세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비용에서 빼주면 이것은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키는 거죠. 비용에서 빼주면 이익이 커지는 거죠. 500만 원이. 그런데 아까 수익에서 200만 원 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감소하는 거죠. 수익을 빼주면.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하면은 3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더 많아집니다. 소득세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고 나면은 김한공 씨의 그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하고 다르게 얼마로 나와요? 2번 1억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 자, 우리가 이 소득세 세무 조정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세무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TAT 2급 이론 시험에 요 31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수익에서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거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나왔어요. 예금 이자 같은 건 김한공 씨 개인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건 수익으로 여기 사업 소득의 수익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금융소득 금액으로 과세를 해요. 금융소득으로. 그 다음에 비용 쪽에서는요, 우리 손익계산서 만들 때는 손익계산서에 그 세금 빼잖아요. 세금 빼고 당기순이익 구하죠. 그런데 소득세 그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는 비용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비용에서 이건 제외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김한공 씨 본인의 급여다라고 나오면 그것도 비용에서 빼야 돼요.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해가지고 급여로 처리했다. 이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지금 31번과 같은 요 정도 항목으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또 나온다면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가세요. 37번을 한번 볼까요? 37번. 네, 37번, 38번 두 개를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 중견기업이고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한공 씨가 24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경영자는 아니네요. 영업부장이니까 이사가 아니죠. 임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장은 우리가 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주식회사 한공이 중소기업이 아니네요. 중견기업이네요. 자, 우리가 기업을 구분할 때요,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합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래서 보통 대기업 하면은 뭐 삼성그룹이니 현대니 이런 대규모의 기업이 바로 대기업인 것이고요. 그 밑에가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기업이죠. 자, 왜 중소기업 이거를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주택 관련 자금을 지원했는데 주택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사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부분을 그 이익에 대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안 봐요. 즉 과세를 하지 않아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종업원은. 그러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종업원들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한번 중견기업이라는 걸 보고 한번 가나다라 보겠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자, 여비 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여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비를 대신해서 매월 그 우리가 차량 보조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건 비과세. 가번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나번 자녀의 학자금 과세. 나번은 과세입니다. 다번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견기업이니까 과세. 다음에 라번 식사의 제공을 받지 않고 수령한 20만 원의 식대. 비과세. 식사 제공 받지 않고 수령하고 있는 식대 보조금 월 20만 원은 비과세다. 여러분 비과세에서 근로소득이 비과세에서 우리 정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답은 나다가 됩니다. 가나다로 봐야 되구나. 가나다. 자, 아까 가번에서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이거는 지금 보니까 실비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출장 가지 않는데도 무조건 다 월액으로 준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은 차량 운전 그 개인 차량 보조금을 제가 이 얘기했던 건데 그 차량 보조금이라는 것은 개인 차량을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내가 회사 차를 쓰지 않고 내 개인 차로 회사 업무를 보고 차량 보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비 보전적인 성격을 가진 거예요. 월액으로 주더라도. 매월 만약에 20만 원씩을 준다.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차량을 가지고 회사 일을 보러 다닌다 이거죠. 출장 갈 때도 내 차로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 보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보니까 일단 나다가 없네. 그래서 가만히 가번을 보니까 그런 개인 차량에 대한 차량 보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여비 명목으로 주긴 주는데 여비 명목으로 주는데 실제로 여비가 발생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지금 월액 일정한 금액을 급여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가나다. 다음 38번. 38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의결기관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상여니까 근로소득이죠. 상여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다음에 2번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택을 제공받았을 때는요. 출자자나 그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3번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네, 이거 아까 보기에서 가번과 같은 성격이에요. 예. 연 또는 월 단위로 매월 월액으로 수당조로 주는 거예요. 월 단위 여비. 이것은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나 판공비, 교재비 이것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를 찾으면 돼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46번 하고요. 47번 하고요.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가 영업부장인데 주식회사 한공으로부터 46번이죠. 4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4년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가 포함이 안 됩니다. 비과세 뺀 나머지를 전부 더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포함해서 2,400만원 총급여에 포함시킵니다. 직책수당도 과세니까 총급여에 포함시킵니다. 자, 식대 보조금이 월 25만원씩 별도의 식사를 제공을 받았어요? 별도의 식사를 받으면서 보조금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것도 총급여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과세다 이거죠. 다음 라번 자가운전 보조금이 240인데요. 월 20만원씩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으며 실제 여비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그건 이 실제 여비, 즉 실비를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과세. 얼마까지? 월 20만원까지.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니까 240만원. 모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총급여는 가나다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총급여가 되겠네요. 2,700, 3,060만원인가요? 답은 3번에 있습니다. 3,060만원이다. 다음에 47번 한번 풀어볼게요. 근로소득 문제입니다. 귀속 시기로 옳지 않은 거. 자, 근로소득이 귀속 시기는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근로를 제공한 날. 자, 1번.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 위로금. 퇴직금을 받을 때 위로금으로 받는 것을 퇴직 위로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봐요. 지급받기로 한 날 이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거죠. 다음에 2번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 이거는 처분을 결의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의해야만 이것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는 상여금이 아니고 잉여금 처분을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주는 특별 상여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이건 맞았어요. 다음에 3번 인정상여. 인정상여도 결산을 확정하는
그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난 결산 확정일에 인정상여의 그 수입 시기로 봅니다.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에요. 퇴직위로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7번은 1번이 틀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연금 소득 문제가 있죠. 54번 한번 풀어봅시다. 54번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네요. 자, 1번. 공적 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퇴직소득으로. 그러면 2, 3, 4 맞는가 볼까요? 공적연금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맞습니다.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사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한다. 맞아요. 유족연금은 비과세. 그 다음에 4번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시험에서 그 기준에서는 1,200만원이었어요. 이것이 300만원 더 높아져 가지고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된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는 58번에 있는 기타 소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8번.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 딱 떠올리는 거 복권. 네,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겁니다. 네, 복권. 자, 그래서 1번 복권. 복권과 성격이 비슷한 거 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승마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및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네,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슬롯 머신,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에 3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이거는 조건부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계약이 해약되어 가지고 그 위약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소득이 생겼죠? 원천징수 안 했겠죠. 원천징수 안 했으므로 원천징수를 자기가 스스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그것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이하일 때. 그러나 원천징수를 안 했거나 300만 원 이하인데 원천징수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그 위약금으로 받은 게 3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아니다.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3번은.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복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이 세 가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요 성격 비슷한 세 가지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입니다. 이것만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 우리가 그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익금으로 받는 거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무조건 이것도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두 문제 풀어봤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도 기타 소득 문제가 많이 있네요. 6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6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복권 당첨 소득 중에 3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랬는데요. 30%죠. 3억 원까지는 20%입니다. 3억 원 이하는 20%, 초과한 것은 30% 세금이 징수됐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아까 복권 그거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다음에 3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자,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됐다 그러면 그 법인세 세무 조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결산 확정일이라고 그래요. 결산 확정일.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이게 맞았네요. 3번. 답이 3번이네요. 다음에 4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의 기타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우리가 기타 소득 중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기타 소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소득입니다. 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는요 근본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소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처벌을 받고 나서 이제 재판에서 이제 이건 뇌물이다, 이건 배임이다 해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형사적인 판결이 나면 이것을 또 종합과세, 세무관청에서 종합과세 해야 되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아니고. 그래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300만 원 이하 이런 걸 안 따져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다. 아니죠. 종합과세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맞았었죠.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 64번에 맞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66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66번 문제 기타 소득 문제입니다. 다음은 성실혜 씨의 수입 내역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해라. 자, 가번 유실물 습득으로 보상금을 200만 원 받았어요. 유실물 습득으로 받은 보상금은요,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기타 소득 금액으로 전부 봅니다. 필요 경비가 실제 필요 경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거니까 자, 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고요. 두 번째,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네, 주택 입주 지체 상금하고 여러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개최한 대회의 상금, 요 두 가지가 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해 주는 기타 소득이죠? 80%. 예, 주택 입주 지체 상금하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개최한 대회의 상금, 이 기타 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지체상금, 주택입주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 빼야 돼요. 80% 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이거 기타 소득에 해당되잖아요. 예, 여러분 원고료, 강연료,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거, 그동안 잘 나왔었다고 제가 아마 그때 여러분에게 강조 드렸을 텐데, 예, 무슨 신문사에 원고를 제출해 가지고 원고료를 받았다, 잡지사에 원고료를 받았다, 어디 가서 강연을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직업 강사가 아니다 했을 때 그게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필요경비 인정해 주죠. 예, 얼마를 인정해 주죠? 몇 퍼센트? 60%였습니다. 강연료, 원고료는요, 필요경비 60%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50만 원 중에서 4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40%만. 예. 그러면 4, 5, 20. 예, 20만. 자, 더하면은 240만 원이네요.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예, 성실혜 씨의 기타 소득 금액은 240만 원이다. 가번에서 200만 원, 나번에서는 20만 원, 다번에서는 또 20만 원. 네, 이런 기타 소득에서 이렇게 그 필요 경비가 소득의 분류에 따라서 필요 경비가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60%, 또 어떤 거는 실제 필요 경비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많이 출제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2개 풀어봤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종합소득 및 세액공제.
1, 2번 풀어봅시다. 1, 2번. 종합소득 및 세액공제의 1번과 2번. 자, 우리가 조금 쉬는 게 5분만이라도 좀 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쉬는 시간을 놓친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